자, 우리말 문법론 시작하겠습니다. 이 주 교재는 우리말 문법론입니다. 제가 이것을 서머리해서 이제 지금은 이번 시간에는 프린트지만 다시 짧은 책자로 해서 이게 나갈 거예요. 근데 책자로 나간다고 해도 그 주 교재는 이 책이지 이 프린트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린트물은 여러분들 보기 좋게 제가 요약하고 필요한 것을 조금 덧붙여 놓은 것이지 이 책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책을 중심으로 하고 이 수업은 이 우리말 문법론하고 이제 규범 문법하고의 비교가 제일 주된 강의 포인트입니다. 우리말 문법론을 제가 이제 강의하게 된 이유가 이 우리말 문법론이 맨 처음에 머리말을 보면 이 고영은 선생님이 규범 문법에 대해서 설명해 놓는다 이렇게 하지 않고 세 가지로 성격을 규정을 해놨어요. 어떤 수업이든지 맨 첫 시간이 중요하죠. 그것은 이제 강의의 성격을 말하는 건데 이 책은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로 중요해요. 하나 이 강의의 성격을 제가 말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우리말 문법론의 성격을 말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말 문법론을 이제 문법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건 필독서라더라 하고 공부를 하긴 하는데 이 책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쭉 하다 보면은 뒤에 가면 막 혼란이 많이 생겨버려요. 어떤 게 맞는 거지? 논란이 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규범 문법하고 잘 비교하지 않으면 또 일반 다른 그런 문법서들하고 비교해서 공부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막 혼란이 생겨서 가끔 질문 올라오는 거 보면은 왜 이런 걸 질문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말 문법론이 애초에 그런 좀 애매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애매한 성격. 이 머리말에서 맨 처음 1장이 아니에요. 머리말에서 이 고영은 선생님이 이 책의 성격을 규정하기를 첫 번째는 규범 문법의 그런 성격을 규범법을 좀 반영했다. 그걸 바탕으로 했다. 세 가지 성격인데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규범 문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규범 문법도 약간 달라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7차 교육과정인데 고영은 선생님이 규범으로 삼고 있는 것은 6차예요. 6차 교육과정에 따른 문법 교과서. 이게 이제 1985년에 남기임 선생님하고 고영건 선생님 이 두 분이 합작해서 만든 책이 당시에 이제 문법 교과서예요. 이 두 분 나이가 똑같으시거든요. 두 분이 다 1936년생이에요. 1936년생인데 기억 니은 순으로 하면 고영근, 남기심 이렇게 돼야 돼. 그런데 항상 공저 나온 거 보면 남기심, 고영근이거든.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여쭤봐서 왜 항상 선생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까? 내가 생일이 조금 빨라. 단지 생일이 조금 빠르다는 이유로 항상 남기심, 고영근, 공저예요. 이 책이 그래서 여러 번 이렇게 공저 책들이 나왔는데 이 두 분이 쓴 그런 책을 보면은 두 분의 성격이 좀 드러나요. 남선생님 논문은 굉장히 짧아요. 짧고 핵심만 딱딱딱 전달하고 끝나는 향이에요. 근데 고영근 선생님은 막 전달할 내용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막 주저주저 풀어놓는 형이에요. 그래서 두 분 그 글을 보면은 남김 선생님이 조금 관여한 부분들은 비교적 좀 간략하고 명쾌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고영근 선생님 제역은 쭉 풀어지고 그래서 이 우리말 문법론하고 표준 국어 문법론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표준 국어 문법론은 두 분이 같이 공저한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읽기 조금 편해요. 옛날에는 이 우리말 문법론 나오기 전에는 임용고 씨의 기본서가 이거였어요. 난 그래서 지금도 규범 문법은 이쪽을 많이 참고를 해서 교재를 쓰는데 이 책하고 우리말 문법론하고 비교하면 이것은 군더더기가 별로 좀 없이 필요한 것만 잘 제시되어 있고 우리말 문법론은
조금 많이 들어가 있다. 근데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선생님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이거저거 다 해서 양은 많고 그만 지식적인 면은 좋아요. 지식적 면은 좋은데 읽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게 규범 문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6차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것을 쭉 풀어 쓰는 이런 책 같으면 읽기가 쉬워요. 표준 국어 문법론은 규범 문법을 이렇게 쭉 풀어주는 책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쉬운데 우리말 문법론은 첫째는 규범 문법에다가 두 번째는 이론 문법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론 문법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이론 문법이라는 용어를 잘 안 쓰고 기술 문법 또는 학문 문법 이런 표현을 써요. 자, 그래서 규범 문법 외에 이 고영 선생님이 가능하면 그런 이론적인 그런 바탕, 배경 이것을 조금 더 집어넣자 해서 이 본론에도 들어가 있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는 덧붙임을 넣어서 여기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 이 덧붙임의 내용을 어디까지 해야 될까? 이게 굉장히 좀 고민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이 덧붙임의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것은 버려야 될 것, 안 봐도 될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이 좀 봐야 될 것들이 있고 그래서 공부할 때 또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할 때는 덧붙임의 내용이 들어오지만 다 들어오지는 않을 거예요. 아주 깊은 세세한 그런 이론적인 것들, 절대 임용고시에 안 나올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제가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은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2016년 문제에 이형태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의문론적으로 조건지어진 형태 또 형태론적으로 조건지어진 거기에 의미론적으로 조건지어진 의미문법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이익석 선생님의 이제 책에 주로 좀 나오는 것들이에요. 국어 문법론 강의에서 나오는 건데 그 내용이 덧붙임이 좀 들어가 있었어요.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말 문법론 앞에 본론만 봐서는 그 내용이 안 나오니까 생소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덧붙임까지 봤다면은 이건 우리말 문법론이 나온 책이네 이렇게 봤을 수 있죠. 또 다른 책에 이제 본 사람들은 그건 우리말 문법론에 안 나왔어 다른 책에 나왔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들이고 그런데 형태 통사로는 전부 다 우리말 문법론에 걸린다고 보면 돼요. 어쨌든 조금 깊이 들어간 내용은 덧붙임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덧붙임의 내용도 이 규범문법과 긴밀하게 연결된 부분들은 참고해서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것들을 이제 좀 살펴볼 거고, 자, 그 다음에 전통문법을 수용했다. 근데 이게 조금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것들. 그럼 전통문법은 뭔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주시경 선생님, 최현민 선생님 이쪽 이론들을 받아들였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고영 선생님 말하는 뭐 이 전통본 주시경 선생님이나 최현민 선생님이나 그 다음에 이희승 선생님 이 전통본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뒤에 보겠지만 이 우리말 문법론하고 규범 문법하고 제일 큰 차이가 공대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높임법의 체계는 학교 문법, 규문법을 따르지 않고 이승 선생님의 체계를 따랐거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은 전통 문법을 수용했다 이런 의미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통 문법은 어디서 나왔을까? 전통 문법 어디서 나왔을까요?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졌나? 그래서 이 전통 문법의 성격이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그냥 우리 이전 세대 학자들이 주장한 그런 뭐 이론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뭐 단순하겠지만 그러면 그건 어디서 왔나? 그러면은 이제
이론 문법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론 문법 그러면은 크게 지금 우리말 문법의 바탕을 이루는 것은 구조주의 문법이에요. 구조주의 문법. 자, 구조주의 문법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소시르부터 시작됐죠. 소시르부터 시작된 구조주의 문법. 자, 이것들을 이제 받아들여서 우리말의 전통 문법 뭐 이런 것들이 바탕이 깔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면 선생님의 그런 글들이나 뭐 홍 선생님의 글들이나 이런 어떤 전통적인 그런 문법들은 이론적인 배경, 철학적인 그런 배경은 구조주의라고 볼 수 있고, 구조주의에서부터 이제 발달해가지고 새롭게 나오는 것이 변형 생성 문법이죠. 변형 문법. 예, 구조주의, 뭐 변형 생성 문법 이런 것들은 이제 이론 문법이에요. 그래서 1963년 이후에 촘스키가 이론을 발표하고 난 다음, 표준 이론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전 세계를 휩쓸었던 것이 이 변형 문법이죠. 그래서 남기심 선생님이 우리말의 문법에 좀 많은 활력을 좀 불어 넣었던 것도 촘스키가 이론 발표하고 난 다음에 워싱턴대로 유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국어하는 사람이 미국으로 유학 가기 좀 이상하지만 어떤 이론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그때 조금 더 잘 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변형 생성 문법 쪽에서 새롭게 우리말을 보면서 우리말의 여러 가지 면모들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변형 문법 자체가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란 뭐냐면 변형 문법은 영어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영어를 대상으로 해서는 설명이 가능한 것들이 우리말을 적용했을 때는 설명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능동과 피동의 관계. 영어는 이제 영어에서는 능동, 수동 그러죠. 능동과 수동의 관계가 변형에 의해서 설명이 돼요. 근데 우리 피동문 공부했지만 우리말은 그렇게 잘 안 되죠. 어휘적인 차원에서 일어나 버리니까. 자, 이런 것들이 한때는 변형 문법으로 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안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구조주의로 많이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자, 우리는 이제 거기까지는 갈 필요 없고 어쨌든 여기에 이런 이론 문법적인 요소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범 문법은 딱 정하는 거지만은 이론 문법은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설명하기 위한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용고시를 준비할 때도 단지 규범뿐만 아니라 규범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인 배경 이것을 공부해야 되니까 우리말 문법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이런 덧붙임에 나오는 것 아니면 이 본론에서 나오는 그런 설명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단지 외우기만 한다면 참 쉽겠죠.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규범문법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싸라 그러면 다 합격일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해석하는 것들이 학자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런 것들을 이제 문제로 내놓으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해 둘 것은 우리말 문법론은 규범 문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규범 문법 설명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요소들을 일단 우리는 규범 문법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이 다르구나라고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 2월 달에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했죠. 그러면은 그 기본적인 것들, 이 규범 문법, 학교 문법 이것을 그냥 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머릿속에서. 물론 이제 뭐 이해가 돼야 달달달 외우겠지만 그 바탕에서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차이들 한번 볼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큰 차이는 높임법이에요. 높임법. 학교 문법에서는 높임법 그러는데 일단 용어 자체를 공대법 그랬어요. 우리가 공부할 때 이 단어 자체 말 하나가 바뀌면은 전체가 바뀐다고 봐야 돼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살아가는 데도 그렇죠.
아 다르고 다르다 그러죠. 박근혜가 물러나더라도 그냥 물러나느냐고 탄핵 당해서 물러나느냐고 그 약간 달라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상 모든 게 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고영애 선생님이 이게 높임법 하지 않고 공대법 이렇게 하면서 의미가 이제 싹싹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공대법 체계가 이 높임법 체계하고 같지가 않아요. 자, 이 높임법 체계를 전비법, 그 다음에 전경법, 겸손법 이 세 개로 나누는데 지금 우리말은 이 셋을 하나로 이렇게 규범법에서는 하나로 놓고 와서 전비법 그러면은 이것을 상대 존대, 상대 높임. 자, 이것을 주체 높임. 이것을 객체 높임. 이렇게 셋으로 딱 나눠요. 그래서 학교문법에서는 좀 명쾌하죠. 높임 그러면은 주체를 높이는 거, 그 다음에 듣는 사람을 높이는 거, 그 다음에 객체를 높이는 거. 이게 명쾌한데 이 고영애 선생님은 이것을 셋으로 이렇게 놓지를 않는다는 거죠. 일단 자, 이 결합법 체계하고 공대법 체계로 이렇게 둘로 나눴어요. 자, 결합법에서 이 문체법하고 전비법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전비 그러면 높이거나 낮추거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높임 그러면은 그냥 높인다는 그런 의미인데 전비는 두 가지가 다 들어가요. 높이는 것도 있고 낮추는 것도 있고. 근데 이걸 높임법 체계에 공대법 체계에 넣지 않고 결합법 체계에 넣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말의 어미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이 높임과 이 문장 정결이 항상 맞물린다는 거예요. 했습니다. 그러면은 끝맺으면서 높이는 거죠. 이 둘을 떼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체계를 나눈 것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는 사람들은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헷갈리게 하느냐. 그런 원망스러운 마음도 좀 있겠지만, 자 이론적으로 따지면 이것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이 둘을 뗄래야 뗄 수가 없어. 그래서 문체법하고 전비법하고 같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대법에서 정경법과 겸손법이 나옵니다. 근데 학교문법에서는 이것은 문장 정결법이죠. 문장 정결법이고 이것은 높임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전비법 그러면은 그냥 상대 높임, 듣는 사람을 높이는 거다. 그러면 되는데 전경법 그러면 이것이 주체 존재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 주체 존재하고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명칭이 주체 그러면은 주체만 높이는 거예요. 근데 전경 그러면 주체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문장의 주체를 존경할 수도 있고 듣는 사람을 존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정경법에는 이 학교문법의 주체 존대뿐만 아니라 전비법에서 상대방을 높이는 것, 존경도 여기에 들어가 버리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존경은 주체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에요. 존경의 마음을 표하는데 주체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할 수도 있고 듣는 사람에게 존경을 표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말 문법 읽을 때마다 헷갈릴 거예요. 왜 여기 막 전비법이 들어가 있지? 주체 높임에 왜 상대방이 들어가 있지? 이제 그런 생각도 없이 읽었다면 완전히 잘못 읽은 거고 읽으면서 왜 이게 들어가 있지? 그러면 이제 이 체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걸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겸손법. 자, 겸손법은 객체존대하고 같이 볼 수 있는데, 흔히 이제 중세국어에서도 객체존대를 겸양법, 안병희 선생은 겸양법이란 말을 썼어요. 그래서 객체존대라는 말하고 겸양, 겸손, 이 말하고 같이 쓰이는데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의미 자체가 다르죠. 존대는 높인다는 거고 겸양은 자기를 낮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만사가 항상 상대적이어서 나를 낮추면 상대방이 높아지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비슷하지만은 똑같은 건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겸손법은 자, 객체에 대해서 주체가 자기를 낮출 수도 있죠. 근데 주체가 말하는 화자가 상대방에 대해서도 나를 낮출 수가 있죠. 듣는 상대방. 자기를 낮추는 것은 객체에 대해서도 낮출 수 있고 듣는 상대방에 대해서도 낮출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도 존비법이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겸손법에도 존비법이 들어가요. 왜 들어가냐? 이것은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거니까. 객체에 대해서도 자기를 낮출 수가 있고 듣는 상대방에 대해서도 낮출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일단 제일 크게 다른 점이 이거니까 이것을 잘 기억하고 이 우리말 본문을 읽어 나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종결법. 자, 문장 종결법을 문체법 그랬는데 자, 학교 문법의 문장 종결법은 문장 종결하는 종류는 몇 가지예요? 5가지죠. 문장 종결의 종류는 자, 5가지인데 이 5가지를 문장 종결법 그러면 문장에 끝내는 법. 단지 그런 건데 이걸 문체법 이렇게 말하면 상당히 의미가 달라지죠. 문체법. 왜 문체법이라는 용어를 썼을까요? 문체법. 이것은 뒤에 나오는 서법하고도 약간 겹쳐지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용어 같아요. 그러니까 문체법 그러면은 이것은 일단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태도, 의향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문장 종결법을 가지고 일단 5개로 나누면은 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의향이 있는 것 또는 욕구가 있는 것, 그래서 이런 것을 뭐 의향법 이렇게도 말하는데 자, 그냥 요구라고 간단하게 해봅시다. 첫 번째는 요구 없는 것, 요구 있는 것. 자, 문장의 종류를 크게 이제 둘로 나누면 상대방에게 요구 있는 것. 자, 요구 없는 것은 평서나 감탄이에요. 이것은 자기 혼자 그냥 진술하고 감탄하고 뭐 이런 거죠. 자, 요구 있는 것은 둘로 나눠서 대답을 요구하는 것, 행동을 요구하는 것. 그래서 대답을 요구하면은 의문, 행동을 요구하는 것은 다시 둘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자, 청자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 화자와 청자가 같이 행동하기를 요구하는 것. 청자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은 명령이고
화청자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은 청요죠. 흔히 이제 이렇게 해서 학교문법에서는 문장 전개법을 5개로 나눠요. 자, 5개로 나누는데 고영 선생님은 이것을 조금 더 이제 세분화해가지고 3개를 더 붙여요. 자, 3개가 어디에 들어가나요? 약속법이 하나 들어가죠. 상대방에게 어떤 약속하지 않고, 아니, 행동을 요구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만 요구하는, 하는 게 약속이죠. 약속. 그 다음에 허락이나 경계. 그래서 약속법, 내가 너에게 뭘 해주마 하는 약속법은 상대방에게 내가 뭘 해주는 거지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청자에게 행동을 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구하고는 약간 좀 달라지지만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경계, 조심해라. 뭐 이런 의미죠. 빠질라. 뭐 이런 의미. 그렇게 해서 약속과 허락과 경계를 집어넣어서 8개로 분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문체법에서 약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체법은 어떤 태도가 드러나는 건데 누구에 대한 태도냐, 무엇에 대한 태도냐, 청자에 대한 태도예요. 청자에 대한 어떠한 태도가 드러나는 것. 그게 문장 종결, 문체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문체법에다 집어넣고 있는데 우리 지금 문법이 이것을 규보 문법에서 안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어가 다 달라버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뭐 의향법, 그래서 청자에 대한 어떤 의향을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의향법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또 서법이라고 하기도 해요. 서법. 문체법을 갖다가 뭐 서법에 집어넣기도 해. 그래서 용어를 통일시킬 수가 없어요. 학교 문법에서는 안 다뤄버리니까. 학교 문법에서 다뤄가지고 이것은 뭐다 하면 좋은데, 일단 문체법 이것도 학교 문법에서 안 다루는 거죠. 이제 일단 우리는 개략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이해를 해둬야 돼요. 태도가 나타나는 것, 화자의 태도가 나타나는 것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청자에 대해서, 말을 듣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가 드러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명제 자체에 대해서, 문장에 대해서. 명제에 대한 태도가 있어요. 청자는 없어도. 청자 없어도 명제 자체에 대한, 문장에서 어떤 태도가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마 뭐 비가 오리라고 나는 생각하지 못했어. 청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화자였던 태도가 드러나죠. 자, 우리 부사 공부했죠. 부사에서 설마, 과연 그가 올까? 설마, 과연. 부사 중에서 무슨 부사에 들어가요? 양태부사에 들어가죠. 양태부사. 자, 그 심리적인 태도가 드러났는데 그것을 양태라고 했어요. 그래서 또 헷갈리는 게 양태예요. 양태란 그 부사도 그걸 양태부사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양상부사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양태부사는 우리가 기억을 해놔야 돼요. 심리적 태도가 드러나는 거다. 그래서 이 서법을 문체법과 이렇게 조금 나누자. 문체는 청자에 대한 어떤 태도가 드러나는 것. 서법은 문장 그 자체, 어떤 명제에 대해서 태도가 드러나는 것.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고, 명제에 대한 태도를 그냥 양태, 그 다음에 청자에 대한 태도를 서법 이렇게 구분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고영근 선생님은 대체적으로 문체법 그러면 청자에 대한 태도 이걸 드러낸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 서법은 어떤 명제에 대한 그런 태도,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일단 구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명제에 대한 태도를 양태라고 그렇게 보기도 한다. 그러면은 양태 그러면 이것은 화자의 심적 태도가 드러난 거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문체법하고 서법하고 막 헷갈린다는 거. 일단 우리말 문법론에서는 문체법은 이 종결 어미에 의해서 상대방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문체법으로 했다. 일단 여기까지 기억을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우리말 문법론에서 규문법하고 이제 차이는 부사형 어미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자, 부사형 어미를 이 우리말 문법에서는 따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은 이제 6차를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6차 교육 과정에서는 부사형 어미를 인정하지 않고 부사절을 만드는 것을 이 같은 파생 접사에 의해서, 부사 파생 접사에 의해서 부사절이 이끌리고, 그 다음 개 같은 보조적 연결음이나 도록 같은 종속적 연결음이, 그런 보조적 연결음이, 그 다음에 종속적 연결음이. 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부사절이 만들어진다 라고 보고 부사형 어미는 따로 인정하지 않아요. 자, 부사형 어미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7차에서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부사절로 포함을 시키죠. 그런데 우리말 문법에서는 당연히 이것도 있을 수 없는 걸로 구별을 시켜버려요. 종속절과 부사절을. 자, 그러니까 이건 이제 6차에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 문법서 중에서도 이제 고영선생의 견해를 따르는 문법서들은 부사형 어미를 따로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부사절과 종속절을 구별을 시켜줘요. 자, 7차에서는 구별시켜주는 견해와 그 다음에 종속절을 부사절로 넣는 견해, 두 가지를 다 인정하죠. 다 인정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말 문법론에서는 이 종속절하고 부사절을 엄격하게 분리를 해요. 분리를 해. 자, 그게 이제 좀 다른 점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어떤 게 더 낫냐? 이걸 6차에서부터 계속해서 부사절을 독립시켜주자. 부사형 어미를 독립시켜서 따로 명사형, 관형사형, 부사형 해주자. 이게 이제 남진 선생의 지속적인 그런 주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진 선생님 또 직계가 지금 이제 유현경 선생인데, 연대. 유현경 선생도 석사 과정 때부터 계속 그것을 이제 주장을 했어. 그래서 그게 7차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아마 고영근 선생님하고 남진 선생님의 견해가 여기서 제일 많이 갈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고영근 선생님은 절대 안 된다, 끝까지 안 된다 중인데, 남 선생님은 왜 명사형, 관형사형 다 있는데 부사형이 없냐? 이거 하나만 집어넣으면 이 체계가 얼마나 간편해지냐? 그리고 부사절과 종속절 이거 구분하기도 어려운데 갖다 집어넣으면 얼마나 좋으냐? 계속해서 이제 한 거고. 근데 두 양반 고집이 둘 중에 하나가 당신 마음대로 해 이렇게 했으면 아마 이 학교 문법도 바뀌었을지 몰라요. 7차에서 이 부사형 어미를 인정하지 않는 견해 이것을 안 놔뒀을지도 몰라. 근데 고영근 선생님이 끝까지 부사형 어미 인정하지 말자고 해버리니까 7차에서 두 가지를 다 인정한 거예요. 두 가지가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영근 선생님이 남선생님하고 계속 책을 쓰다가 아마 이때부터 틀어져가지고 내 생각에는 에이 우리만 문법 너는 당신하고 안 쓰고 내 제자하고 쓸 거야 하고 구본권 선생님하고 쓴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구본권 선생으로서는 이 고영근 선생의 견해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 아무래도 자기 선생을 이렇게 따라가는 것 같더라고. 그 고영근 선생이 이승 선생의 제자니까 아까 공대법에서 이승 선생의 견해를 이렇게 받아들여서 한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게 아주 특별하게 틀리지 않다 그러면은 자기한테 가르쳐주는 그 선생님 견해를 따라가게 돼 있는 거지. 나는 그래서 부사형 어미를 인정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굉장히 간편히 됐을 거라고 생각해. 자, 어쨌든 이게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정속절하고 부사절하고 다른 근거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제시를 해요. 그럼 우리는 공부할 때 두 가지 다 공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정속절하고 부사절하고 차이 나는 것도 우리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이 차이 나지 않는다는 견해에서 본 그런 주장도 또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두 가지가 다 나올 수 있으니까. 자, 부사형 어미.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법을 설정한 거 아까 했죠. 문체법하고 비교해서 서법을 설정한 게 조금 어렵다. 서법 그러면은 이제 심리적 태도가 드러난 건데 우리가 양태부사 이렇게는 말해도 서법부사 이런 표현은 잘 안 쓰죠. 그래서 서법 그럴 때는 그런 심리적 태도가 그냥 어휘가 아니라 활용 형태에 의해서 나타날 때 일정한 활용 형태에 의해서 나타날 때 그것을 서법이라고 그래요. 자, 화자의 심리적 태도가 활용형에 의해서 나타날 때 활용. 그래서 이것을 크게 이제 뭐 무의지적 서법, 의지적 서법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체법하고 좀 겹쳐버려요. 무의지적 서법 그러면 대체적으로 선어말 어미에 의해서 실현되고 의지적 서법 그러면은 주로 이제 어말 어미에 의해서 실현이 돼요. 근데 어말 어미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은 아까 앞에서 봤듯이 주로 이제 문체법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이 좀 겹쳐요. 그래서 이 선어말 어미에서 의해서 실현되는 것들은 현대국어에서는 주로 시제와 높임이죠. 시제와 높임은 그런 선어말 어미에 의해서 실현되는데, 자, 중세국어에서 이제 이 고영근 선생님이 뭐 직설법, 뭐 회상법, 부정법, 추측법 이런 것들은 주로 선어말 의미에서 실현되죠. 직설, 회상, 추측. 그런데 여기에 이제 부정을 넣을 거냐 말 거냐. 이제 중세국어에서는 부정법이 들어가죠. 실현되지 않았는데 실현되지 않음으로써 뭔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과거를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이제 집어넣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의지적인 이런 것들하고는 좀 거리가 먼 거예요. 근데 이제 의지적인 것은 명령을 내린다든지 또 뭐 청유 뭐 이런 걸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의지적인 그런 것에 들어가겠죠. 어말 의미에서 앞에서 봤던 뭐 약속이나 이런 것도 이제 의지적인 서법에 들어가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앞에 말하는 문제법하고 좀 겹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크게 우리말 문법론의 성격을 좀 정리하면 그 차이점을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기억할 거 높임법,
공부할 때 이게 차이가 있다, 섞여 들어간다. 왜냐하면 이것을 결어법과 공대법으로 나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종교법이란 말을 쓰지 않고 문체법이란 말을 쓴 것은 이것이 청자에 대한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실현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부사형 어미를 인정하지 않고 부사절을 종속절과 구별시켜 본 것, 이것이 또 큰 차이점.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이 서법, 심적인 어떤 태도가 드러난 것, 심적인 태도가 드러나는 그러한 서법을 설정했다는 것. 자, 이러한 차이점들에 주목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쭉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우리말 문법론의 특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